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하는 민석기입니다. 2026년 2월 제1회 방문강 모의고사 민법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모의고사는 아직 우리가 진도를 그렇게 완벽하게 나가지 못한 상태고, 여러분들도 아직 그 시험 난이도에 맞춘 학습이 아주 완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점수상으로는 아마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의고사는 항상 우리가 시간 체크, 그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체크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학습한 걸 문제로 형성해서 봤을 때 좀 틀린 자리들을 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노력 정도 해보는 그 경험이 중요해서 하는 거니까 당장은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시간 관리에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는 이제 70번대에 난이도가 높은 소위 극상 난이도 버릴 문제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버리는 것도 훈련의 일종이니까 너무 높은 난이도 문제들은 빠르게 포기하는 연습도 좀 충분히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대략 한 5월 달, 좀 늦으면 7월 달 정도부터 점수 관리 그 60점 근처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좀 틀려보는 경험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41번입니다.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는 건 우리나라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그래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들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지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아닌 것들이 있어요. 특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의 그 명의신탁 약정 체결하는 거, 배우자와 명의신탁 약정 체결하는 거. 명의신탁을 국가가 금지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반사회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특히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라면 또 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 아니라면 무효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반사회적 행위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금지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2번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 증여계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긴 하겠지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3번 소송에서 허위 진술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라고 하면 소송의 어떤 진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겠고요. 4번에 반사회적 행위에서 주송된 비자금을 물어봤다면 반사회적 행위가 맞을 텐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은닉, 숨기기 위해서 임치하는 계약을 물어봤다면 임치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일종의 동기의 불법 현상인데, 이건 또 회수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5번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이렇게 대금으로 기재했다면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좀 썼다는 건데, 단속 규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뭐 중과세를 좀 이렇게 부과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5번이라든가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느낌상으로 읽었을 때는 반사회적 행위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정답이 3번에 나왔을 때 4번, 5번을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연습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42번.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가장 매도하고 소유권 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통정허위 표시, 강제집행,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형태의 허위 표시가 될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에서 을로 가장 매매한 것은 무효가 되겠고요.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 여전히 갑에게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맞겠네요. 그리고 2번 갑과 을사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는 형태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취소해서 제자리로 되돌리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에서는 이렇게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허위 표시로 가장 매매하는 케이스가 전형적인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케이스고, 사실 중개사 시험범에서는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되는 게 없습니다.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병이 있다면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 소위 제3자가 될 텐데,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통정의 표시니까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자, 엑스토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이때 자, 이 과실에 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자, 통정의 표시의 제3자는 선이면 보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선이든 과실이 없는 선이든 선이기만 하면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병은 선의로 추정이 되는데 자, 증거가 없을 때 선이냐 악이냐가 문제가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에서는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항상 선의가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맞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네. 버튼이 눌러졌네요. 자, 그러면 이 3번과 4번은 모두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5번 지문인데 약간의 좀 이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한 병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자, 병이 지금 선이에요. 그러면 앞선 3번, 4번 지문에서 봤다시피 병은 소유권 취득에 성공을 할 거예요. 자, 을은 소유권이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되게 되면 대항하지 못하니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병으로부터 다짓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정이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미 병이 완벽하게 소유권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 정은 선인지 악인지 관계없이 매매 계약하고 등기하면 병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이 악이라는 말은 또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지문이 되겠어요.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소위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론인데 자, 앞에서 무효 또는 소유권이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지금 병 단계에서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있는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무효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거고 선의악이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통정의 표시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민법 전반에 걸쳐서 소유권이 없거나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한번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사람부터는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현상이 여러 군데서 발생되는 거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서 학습하실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번 자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 법률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그 동기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 자 이거 중요 부분 착오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되지만 두 가지 경우에 취소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동기가 법률관계에서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동기의 착오가 유발이 되어 있거나 이때 유발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표시 여부랑은 상관없이 표시나 유발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취소를 할 수 있다가 될 겁니다. 자, 출제자가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라고 해가지고 혹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니까 유발돼 버리면 표시는 안 돼도 괜찮아요. 표시가 되면 또 유발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가 생겼어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중요 부분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디귿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는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하면 자 모든 취소 소송에서 이 입증 책임은 취소를 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게 기본입니다만 착오 취소에서만큼은 취소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그 취소하려는 자의 중과실을 내 중과실을 내가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면 열심히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려는 자가 아니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착오한 사람의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입증 책임의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초기 단계에서 좀 학습을 안정화시켜 둬야 될 부분이 되겠고 이 중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만 좀 예외적인 현상이고 이 중과실 입증 이외에 다른 무효 취소 소송의 입증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하려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 것이니까 원칙부터 잘 이해하시고 중과실 입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써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번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제3자 사기 강박은 110조 2항에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자, 법조문 그대로 잘 적혀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 상대방 사기 강박은 당하는 사람이 그냥 취소를 하면 되는데 제3자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그 사기를 친 사람이 그 제3자가 되면서 거래 상대방은 사기친 것 자체는 아니라 가지고 함부로 취소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상대방도 그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문과 좀 비교를 해야 될 지문이 디귿번 지문인데 자, 매도인의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면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도인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 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계약은 상대방이 본인의 선의하기에 관계없이 즉 기억번처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따지지 않고 그냥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어차피 매도인이 속이거나 때린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러면 알던 모르던이 중요하지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리인 이야기가 없는 제3자 사기 강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뭐 알던 모르든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구별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사기 강박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번과 디귿번이 잘 구별될 수 있도록 학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번은 조금 외웁니다. 의사결정이 저희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다라고 하면 그냥 세게 때려서 의사 판단을 흐리게 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의사 표현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맞은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때려서 기절돼 있는 사람 손에 인주를 발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상황이라서 사실상 나는 의사 표현 안 했는데 계약서가 작성돼 있는 이 정도의 강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무효로 처리를 한다는 거. 원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만 하는 건데 이 판례는 유일하게 강박인데 무효로 되는 판례인 거니까 별도로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그럼 옳은 지문은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이 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정답 5번이었고요. 45번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지금 기억번에서 자,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취소권 행사 기간은 3년, 10년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취소권 행사 기간 3년, 10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중에 하나가 지나가면 취소권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고 하면은 여기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고 돼 있었어야 돼요. 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법에 나오는 이런 기간에 관한 문제들은 기간의 숫자를 1년이나 5년으로 바꿔서 X를 하는 방법보다는 언제부터 몇 년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그 기산점과 기간을 연결을 바꿔서 틀린 지문 내는 경우 많으니까 항상 몇 년이라는 숫자보다는 언제부터 쪽을 같이 연결해서 학습해 주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틀려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단순한 문제인데 내가 시험장에 가서 처음 만나면 숫자만 보고 틀릴 수 있는데 모의고사 때 좀 틀려보면 다음번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특별히 뭐 막 연구를 해갖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틀려봤다는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맞출 수 있어질 테니까 모의고사 때 좀 한 번 정도는 틀려보시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자, 미성년자라면 성인 된 후에 착오라면 착오를 안 후에 사기 강박이라면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을 해야 취소권 포기라고 하는 이 추인 효과가 생겨날 거고요. 예외가 되는 부분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해 줄 때에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문장에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이야기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디귿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이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거래 상황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팔렸고 을로부터 병에게로 팔렸는데 을이 갑을 기망하여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취소권 행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취소의 대상은 여기에요. 그죠?
자, 이쪽 계약은 사기 강박이나 착오 이런 것들이 없는 계약이고 앞선 계약이 취소의 대상이기 때문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을에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병에게 가서 취소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하여야 한다가 맞겠습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고 전득자에게까지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옳은 지문은 이제 기억번, 디귿번이 틀렸으니까 니은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자,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갑이 부동산 매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했어요. 그죠? 자, 발송 후에 사망하더라도 이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이제 민법 111조 2항의 내용이 되겠고, 뭐 멀쩡하게 편지가 발송됐고 이제 도달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까지 하면 그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사망이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효력은 생겨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우리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능력자. 그럼 받기는 받았는데 제한능력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갑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측에서 나는 편지 받았다라고 그 효력을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효력을 주장하는 건 법정대리인이 알기 전까지는 좀 불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허용된다는 점, 그 방향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겠고요. 3번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 도달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민법은 요지가능성설이라고 해서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면 도달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지가능성설을 쓰는 이유는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효력이 생기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에 보시면 을 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을 때 만약 알아야 효력 생긴다는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일부러 이렇게 거절해 갖고 효력을 막아버리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만 갔다면 요지 가능성이 생겼다면 그때는 효력이 생기는 걸로 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요지설이 아니라 요지 가능성설을 하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상태만 됐으면 도달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직접 전달을 하지 않고 우체통에만 꽂아놓고 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태까지 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등기나 내용 증명이라면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도달 추정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요지 가능성이 확실치 않으니까 함부로 도달 추정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등기나 내용 증명 같이 직접 전달하는 우편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정답은 그러면 3번 지문 이 되겠고 사례 문제지만 사실상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자 1번 출제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지문의 방향성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대항을 주장을 못하는 건지 편지를 받은 제한능력자가 대항 주장을 못하는 건지 방향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해당 지문을 어느 방향으로의 대항인지 잘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요. 47번 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무권대리 문제는 지금은 사례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례로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학습하실 때에도 사례다 생각하시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재산을 함부로 병에게 팔아치워서 유동적 무효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대리권 없는 아들이 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치운 이런 케이스라고 봤을 때 본인이 아버지가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대리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것이고 일단 본인이 추인했으니까 효력이 생길 건데 우리 민법에 무효행위 추인과 무권대리 추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무권대리 추인은 상대방이 시작부터 거래를 하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효가 있고 무효행위 추인은 처음엔 무효 거래가 안 될 것들을 나중에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 만드는 거니까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효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2번. 자,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 상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추인은 병에게 하면 제일 좋지만 또 을에게 해도 되고 또 병의 승계인들에게 해도 다 허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만 되면 되고 다만 이제 무권 대리인 상대로 추인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3번. 계약 당시 무권 대리 행위를 몰랐던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지금 선의 상황이네요.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아직 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계약서 쓸 때 무권 대리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나 이 거래 그럼 못 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괜찮고 알았다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여기 체크. 그리고 추인 후에는 철회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 체크. 두 군데 체크해 주시면서 가능하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무권 대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추인해주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다 부정의 결론이 나온다는 게 우리 민법의 어떤 공식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신다면 이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확답에 관해서 발신주의,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받지가 아니라 발하지예요. 이런 것도 체크는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최고권 조문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항상 두 군데를 같이 체크해 주신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확답을 발하지로 써 있는지 받지로 써 있는지도 체크. 지금은 여기는 똑바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대답을 안 했을 때 추인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고 두 군데를 항상 체크해 버릇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안 후에 그것이 자기의 효력이 없다고 이의 제기도 안 했고 장시간 방치했다. 자, 이 장시간 방치한 것만으로 추인의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 민법은 묵시적 추인을 허용하더라도 뭔가 돈을 받거나 등기를 넘기거나 즉 갑이 이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추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알고 있었다 방치했다 이걸로 추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행동으로나마 계약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지문이 되겠고요. 출제는 아마 실제 시험에도 나오게 될 텐데 거의 매년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마다 계속 점검해 주셔서 본 시험에서도 좀 하자없이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48번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어요. 자, 지금 문장을 보시면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문제의 출제자가 여기다 친절하게 써주진 않았지만은 이 을은 결국 임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자,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이때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 선임을 못한다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 을이 지금 임의 대리인이라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을 못하는 거고요.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만 복대리 선임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승낙 부득이가 없으면 복대리 선임 못한다는 건 맞겠죠. 을이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었으면 승낙 부득이가 없어도 복대리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출제자가 저 을을 임의 대리인지 법정 대리인지 안 써주고 스스로 문제에서 파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까다로운 건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요즘 스타일 문제예요. 그 과거에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를 다 써줬는데 최근 한 30회 이후부터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는 충분히 줬다. 판단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는 약간 불친절한 형태의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우리가 알면 그러면 거기에만큼 또 적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경험이 생기면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번.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수령할 정도의 권한은 있겠죠.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건 처분행위 계통이라 별도의 대리권 받아야 되지만 자,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매매대금 수령 정도를 할 권한은 있다고 보는 게 판례니까요. 그리고 디귿번. 의리한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또 뭐 문제점, 선의, 악의 등등 모든 거에 관한 판단은 갑을 표준으로 한다가 아니라 을을 표준으로 한다. 뭐 그 이유는 대리에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공정 법률 행위의 궁박 하나만 본인 기준 평가를 하고 그 외의 모든 하자 판단은 대리인 표준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라고 말하면 대리인 표준이니까 을 표준이라고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 좀 잘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옳은 것은 이제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네. 49번입니다. 자,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에게 매도할 경우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법정 추인 아닌 걸 찾아라 했는데 우리 법정 추인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 집행해서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때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취소권자가 할 때에만 법정 추인의 효과가 생기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의 효과가 안 생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갑이 을을 기망하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망했네요. 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을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행 청구나 양도를 을이 하면 추인의 효과가 생기는데 갑이 하면 추인의 효과가 안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행 청구지만 자,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이행 청구하고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를 한 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기를 당한 을이 이행을 청구하는 2번은 법정 추인 사유가 되지만 사기를 친 사람 갑이 이행을 청구하는 1번은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이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면은 정답이 1번에 빠르게 결정이 되고 나머지를 굳이 읽을 필요 없는 뭐 이행의 경우에 누가 해도 똑같고 담보 제공도 누가 하든 똑같은 상황이니까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포인트를 모르면 그 항목 자체는 다 법정 추인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출제됐을 때 가장 기본형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법정 추인 보실 때는 누가 취소권자인지까지 잘 보고 이행 청구나 양도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50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부관이라고 하면 이제 조건과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조건 기한에 관해서 1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한 권리. 성취 여부가 미정한 권리라고 하면 뭐 아직 당첨이 확정되지 않은 복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겠죠.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한 권리도 성립은 되어 있고 효력만 미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보고 자, 양도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 이러면 이런 걸 우리 판례는 불법 조건의 일종으로 봅니다. 조건의 내용이 반사회 질서 적이고 이런 것도 불법 조건이지만 하면 안 되는데 붙였다? 자, 이것도 불법 조건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건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전부 다 무효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정답은 2번으로 빠르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조건기한 파트의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인데 정답은 이렇게 가장 조건 쪽이나 소급표 질문 쪽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대신에 정답 옆에다가 입증 책임 같은 뭐 맞는 지문일 거예요. 맞는 지문일 건데 잘 안 읽어지는 지문들 뭐 또는 이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는 판례가 좀 유명해졌지만 사실 좀 어려운 판례고 지금 현재 2월 달에는 아직은 좀 학습이 좀 덜 된 상태라 삼각형이 뜰 것 같은 내용이에요. 5번도 난이도가 좀 높은.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정답은 찾을 수 있는데 삼각형이 질비한 조건기한 파트 문제 약간 특성이에요. 근데 자,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객관식 문제 특성상 괜히 3, 4, 5번에 너무 시간을 뺏기거나 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2월 첫 모의고사라 3, 4, 5번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아주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근데 정답이 나왔을 때는 좀 지나가는 훈련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드렸고 이 파트는 유난히 이런 일이 좀 잦으니까 삼각형 한두 개 있더라도 좀 무시하고 지나가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겠고요. 자,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관습법으로 생길 수 있고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 같은 것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것들이 관습법상 물권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거기는 하고요. 자주 안 다룹니다. 그렇지만 법정저당권이라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2년치 차임 채권으로 압류하면 저당권 효력이 생기는 법정저당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살짝 삼각형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1번은 삼각형이 좀 안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잘 모르겠더라도 계속 지나갑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을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삼각형 나와도 괜찮아요. 등기를 신뢰한다고 해서 항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맞는 지문이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러다가 자, 저당권은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토지의 일부는 경매가 안 되죠. 소유권 인정이 안 될 테니까. 그럼 이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이 4번에 나왔고, 이 물건의 집단, 이게 실제 판례는 이제 양식장에 모여있던 뱀장어의 무리들을 하나의 담보물건으로 설정하는 케이스인데, 자, 낯선 지문이라 삼각형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객관식 특성상 정답이 4번에 충분히 쉽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나오면 신속하게 포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가다가 정답이 나오면 그대로 패스. 자, 정답이 안 나오면 또 다음 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 다시 보는 걸로 이 연습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현재 4번. 삼각형은 많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정답이 쉽기 때문에. 52번 마찬가지. 자, 등기를 하여야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했는데 뭐 길이도 짧고요.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신축, 이런 것들은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고, 이 점유취득 시효가 245조 1항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게 돼 있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지만 유일하게 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 규정인데, 자, 3번이 외워져 있으면 저건 5초도 안 걸릴 문제가 될 텐데, 만약 3번을 못 외웠다면 내가 지울 수 있는 부분까지 제거를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패스 하면서 시간 운영이 되는 훈련이 되었어야 돼요. 첫 모의고사에서는 답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오래 붙잡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훈련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점유보호 청구권인데, 자, 점유권을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가 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랑 점유자가 하는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좀 여러 군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반환 청구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셔 했는데,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이건 사기당해서 스스로 넘긴 거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한 건 아니고 뭐 절도 강도 이렇게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준 거예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해서라도.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사기든 강도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될 테지만, 자, 점유자가 하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봐서는 맞는 질문 같은데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물어보는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물어보는지 구별이 좀 되어야만 X가 잡히는 이런 지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점유물 반환 청구인지 소유물 반환 청구인지 구별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또 니은번, 자,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배제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잘못한 게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거 해도 되나 싶은 느낌이 날 수는 있지만, 자, 내 점유를 방해하는 자의 제거를 하자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어쩌다 우연히 그런 현상이 되어 있든 제거 자체만 청구하는 것은 이건 가능한 겁니다. 자, 잘못한 게 없는 사람한테는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어봤을 때는 그 논리가 좀 어느 정도 잘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지만, 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해가 생기면 제거 청구하고 가져가 있으면 반환 청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번,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침탈이 맞네요. 근데 제3자에서 또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면 현재 이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갑의 점유를 을이 침탈해서 가져갔는데 이 을의 점유를 다시 또 누가 침탈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점유는 병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을은 처음에는 점유를 침탈해서 갖고 있다가 또 뺏기는 바람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가서 돌려달라고 해봤자 갖고 있지를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 가서 돌려달라고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람은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이 맞겠고, 좀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조금 더 쉬운데 글자로 써 있을 때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번, 디귿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출제 비중으로는 기억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고 틀렸고 하는 것보다도 기억번 지문에서 저 침탈이 아닌 현상에 대해서 내가 파악이 됐는지, 그래서 기억번만 X가 걸러졌다라고 하면 뭐 니은번, 디귿번에서는 실수가 좀 나왔더라도 그래도 다음번에 좀 교정 기회가 있는 건데 기억번을 우선적으로 좀 선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 5번이었고요. 54번.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해서 인도했고 을은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이 갑에서 을로 팔렸고 을에서 병으로 팔렸는데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자, 현재 점유 사용하다가 또 인도도 해가지고 지금 병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고 갑을병상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는 말, 이런 중요한 말들 잘 체크해 주시고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자, 갑은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사람, 자, 병은 이 점유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앞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의 점유니까. 그러면 아무리 현재 소유자가 갑이다 하더라도 갑이 병을 상대로 그 점유를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이야기를 꺼내면 신의칙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주제예요. 소유자가 갑인 건 맞고 제3자들을 상대로 갑이 물권적 청구권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소유자가 될 을이나 병을 상대로는 하지 못한다는 물권적 청구권의 예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을 건데, 이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했고 계약을 했으니까 등기 청구 을이 갑에게 병이 을에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 구조가 되어 있으면 대위 청구도 해서 을로 등기 넘기고 병이 가져가고, 뭐 순리적인 등기입니다. 이거는 전원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원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를 못하던 걸 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지, 병이 을을 대위 청구하지 말라던가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못하게 됐다는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직접 청구 못하던 걸 하게 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나 좀 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벌금은 내게 될 수 있고, 그럼 벌금 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대위해서 등기하는 게 사실 더 좋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디귿번. 만약 을이 인도받은 후에 현재 10년이 지났다. 을이 인도받았고 현재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해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됐느냐 하는 건데, 자,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점유 사용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자, 만약 병한테 팔지도 않았고 을이 점유도 안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10년이 지났을 때 시효 소멸해가지고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지만, 지금 사용도 하고 있었고 또 넘겼고 팔았고 이렇게 권리 행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직도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좀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약간 예외적인 현상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학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딱 만났을 때 내가 아직 현재 수준에서는 좀 준비가 덜 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 한두 지문 읽어보다가 이건 다음 문제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빨리 내릴 수 있어야 되겠고, 한 5월, 6월 넘어갔을 때부터는 풀 수 있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지금 2월에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옳은 것 고르시오였으니까 기억번, 니은번 정도가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55번 부동산 공유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자, 공유 문제도 사례 출제 비중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으로도 연습하시지만은, 자, 사례로 연습할 수 있게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지분에 관하여,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지분에 관하여 뭐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든 처분을 하든 담보 제공을 하든 이런 거 누구 허락 없이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합법적인 점유가 될 거기 때문에, 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과반수가 이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될 거고,
단지 이제 지분이 모든 공유물에 섞여 있기 때문에 지분의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사용료를 달라는 이야기는 지분의 비율로 할 수 있겠지만은 과반수가 사용 결정하는 사람인 만큼 쫓아내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뭐 제3자든 공유자든 과반수 허락을 안 받으면 불법 점유자가 되는데, 그러면 아무 공유자나 가서 단독으로 전부에, 자꾸 터치가 걸리네요. 단독으로 전부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질 거고요. 자,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 못하고, 불법 점유자가 맞다면 아무 공유자나 가서 반환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공유물을 손괴, 망가뜨리는 자에 대해서 그중 1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한다 하는데, 손해 배상 청구는 돈을 달라는 건데 타인의 손해를 내가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뭐 조세 부담, 뭐 관리비 부담 이런 것들은 항상 지분의 비율로 하는 것이지 혼자 가서 전액을 다 청구하거나 부담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 4번 지문이 틀린 지문 되겠고요. 공유 토지의 건물 신축하는 건 공유물 관리 내지 처분 내지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전원동의 있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토지를 파는 건 아닌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나중에 법정시상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공유물의 제한 물건이 설정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공유물 처분 계통으로, 자, 또는 뭐 공유물 변경 느낌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공유 문제들은 사실은 학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으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월 정도부터 맞출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면 되겠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일단 물어보는 게 지분에 관한 처분을 물어보는 건지 공유물에 관한 처분을 물어보는 건지 이런 거 구별 연습부터, 그리고 자,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왜 불법 점유고 왜 불법 점유가 아닌 상태가 되는지, 과반수의 허락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불법 점유자가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풀어주면 틀리더라도 다음번에는 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외워서 정답만 맞추려고 하면 다음번에 나아진다는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아가는지의 기준이 빨리 안정화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56번 공유물 분할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한 후에요. 자, 당사자 전원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협의를 했다면 이제 그 협의한 대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누가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재판상 분할을 또다시 하려고 하면 협의와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순서입니다.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되면 재판 못한다. 협의가 안 될 때 재판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현물 분할 원칙으로 하고, 안 되면 경매를 한다. 이 순서가 잘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재판상 분할할 때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현물 분할하고, 그럼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공유로 계속 남아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2명 공유에서는 이런 뭐 논의할 필요 없는 거고, 3명 이상 공유 상태에서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쪼개서 내보내고 분할을 원치 않는 사람은 공유로 남겨두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분할을 원하는 사람을 공유로 남기는 판결을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분할해 주세요 했더니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분할 싫어요 그러면 공유로 남아 있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디귿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지분을 경매하려던 건데, 자, 공유물 분할이 됐을 때 만약 한쪽으로 몰려버린다면 그 저당권이 분할 이후에 설정자가 취득한 토지 쪽으로 몰려버리면 반대쪽에는 경매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저당권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해서 저당권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2월 달에는 아마 민법 교수님들이 어느 분이나 진도를 많이 못 나가셨을 것 같아요.
뭐 뒤쪽에 저당권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분할이랑 병합적으로 푸는 문제고 담보책임 개념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삼각형이 나오는 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자 기역번의 순서는 좀 잡혀야 되겠고요. 니은번에 약간 국어적으로 읽기만 해도 풀 수 있는 지문이니까 기역 니은에서는 삼각형이 안 나오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틀린 거는 정답 1번 되겠는데 네 답은 틀려도 괜찮아요. 디귿번 때문에 틀렸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자 기역번을 몰랐다면 반드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를 해서 병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다소 높은 난이도의 무단 건축 사례입니다. 자,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무단 건축한 건 을이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해서 병이 현재 거기 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철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 철거 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철거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할 수 있고 자,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면 을은 자기 건물에서 쫓겨날 리는 없기 때문에 퇴거 청구할 일은 아니겠어요. 철거 청구가 맞습니다. 철거인지 퇴거인지 구별해 주시고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을 이루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땅바닥 썼으니까 돈 내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든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든 남의 물건 썼으면 돈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이 건물은 현재 철거 대상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퇴거를 시킬 수 없다면 그러면 사람이 있는 채로 그냥 묻어버릴 수도 없고 이거는 철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보통 철거 청구 잘 안 하지만 철거될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다소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뭐 어떤 거주에 관한 부분 간섭 잘 안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철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집행이었다는 점. 그래서 자, 기역 니은은 빨리 안정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정답은 5번인데 디귿번 쪽에서 삼각형이 나가가지고 3번과 고민하다가 틀리는 거는 2월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괜찮은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5월 이후에는 디귿번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8번 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요. 자, 지상권은 지료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료 지급 약정이 없으면은 무상의 지상권 될 테고 이런다고 뭐 지상권이 무효가 되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성립에는 영향이 전혀 없고 무상의 지상권이 될 겁니다. 맞고요. 2번 지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자, 땅 주인이 바뀌면 옛날 주인한테 연체한 건 그분이랑 해결하실 일이고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의 연체가 이르렀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2년 연체를 한 부분은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만약 이 상태에서 양수인의 그러니까 바뀐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채워진다면 다시 소멸 청구 될 텐데 현재로서는 자, 바뀐 이후에 2년이 채워졌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당사자가 바뀌게 되면은 과거의 연체는 과거의 사람들과의 문제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는 연체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측면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하고 4번 지문은 내용상 좀 다소 어렵기는 한데 소위 담보 지상권이라는 자, 토지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저당권 유사한 성질의 지상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은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현상인데 뭐 현재로서는 삼각형 나올 수 있겠지만 5월 이후에는 좀 체크가 돼야 될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분묘기지권 취득했을 때 그 분묘기지권의 범위 또는 뭐 지료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뭐 비교적 최근 판례인 건데 지금은 삼각형이 나와도 괜찮아요. 뭐 대략 느낌상 내 소유 토지에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내 땅을 가져가는 사람도 그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권리 의무들을 승계한다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도 자,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됐는데 시효 취득된 게 아니라 자기 땅에 묘를 쓰고 그 토지를 팔다가 분묘기지권이 취득된 상태라면 지료지급 의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그러니까 토지가 팔리면서 분묘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발생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걸 맞는 지문이라고 하기 이렇게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삼각형 정도 느낌이더라도 괜찮은데 마찬가지 한 5월, 6월 이후에는 좀 관리가 돼야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 모의고사라는 걸 감안해서 일단 정답은 2번 지료 체납 관련 쪽에서만 판단이 돼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드렸는데 지금 차후에는 3번, 4번, 5번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59번 지역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지역권은 묘역지와 분리양도 안 된다가 출제도 가장 많고 횟수도 많지만 정답으로도 많이 쓰고 저걸 모르면 지역권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저 정도 1번의 답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아예 안 보겠다는 용기가 팍 생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다 조문입니다. 다 조문이고 토지의 일부 위에 승역지 일부에 지역권 생길 수 있는 거 용익 물건이니까 그리고 제거 예방은 되지만 반환 안 되는 것도 점유를 안 한 지역권의 특성이고요. 자, 땅을 위한 권리인 만큼 한 명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 것도 규정이고요. 그리고 자, 공유자 한 명 지분만큼만 소멸시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도 규정입니다. 땅을 위한 권리니까 다 같이 취득하거나 다 같이 없어질 수는 있어도 내 것만 취득, 내 것만 소멸은 있을 수 없다는 현상이에요. 자, 사실 읽어보기에 시험위에서는 시간이 아까워요. 저 정도 했으면은 그냥 딱 1번 쓰고 빨리 패스해야 됩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전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60번 전세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필요비 청구 안 되죠. 자, 임대차와의 차이점으로 필요비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 자기 부담입니다. 유지수선을 전세권자가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 등기부터 했다면 좀 이상한 짓이지만 나중에 기간이 시작되면 순서가 좀 어긋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들은 무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나 무효 등기 문제, 뭐 추정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2월 달에는 좀 안정화가 되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삼각형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3번에 자, 전세금은 성립요소, 필수 요소지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현찰이 아니라도 괜찮고 있기만 하면 된다. 또 자,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한 후에 대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소위 법정지상권이 생겨나는데 이때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즉 건물 소유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자가 된다라는 취지의 305조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맞는 지문이네요. 출제자가 바꿀 때는 항상 여기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X를 하고 다른 형태의 변형 없기 때문에 한 자리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그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라는 지문인데 이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어도 그대로 잘 읽어질 수 있는 지문이다까지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아주 안정화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정답 2번 이렇게 하긴 이 문제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자 1번, 3번, 4번, 5번 빠르게 지나가면서 한 2개 또는 3개 정도 체크했고 삼각형이 2번, 뭐 4번, 5번 또는 2번, 4번 이런 또는 2번, 5번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르게 그냥 하나 찍고 다음 문제로 또 가는 이런 정도의 훈련만 되었으면은 2월 모의고사로서는 준수하겠습니다. 자, 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맞춘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못 맞추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플랜 이것만 잘 세워졌으면 성공적인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들 그리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 잘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61번부터 볼게요. 네,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유치권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학습하실 때에는 성립요건 쪽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자, 1번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자, 유치권 배제 특약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치권은 성립시키는 계약은 없습니다만
법정담보물권이라 이렇게 법정 요건에 맞으면 그냥 생기는 건데 유치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 포기 특약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됐는데 말이 좀 어렵게 써 있지만 어쨌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했는데 유치권자는 유치,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버티는 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경매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우선 배당권이 없는 담보 물건이에요. 유치권의 성질의 중요한 성질의 하나가 되겠고요. 중간에 좀 불편하게 써 있는 표현들은 무시하고 읽어도 좋아요. 어차피 우선 배당권 없다만 찾아내면은 내용적으로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자 간접 점유도 점유이기 때문에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있어서 이렇게 보면 맞는 지문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입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돈 낼 사람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물건을 안 주고 버텨야 되는 채권자 입장에서 유치권 구조는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간접 점유라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이 되지만 저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말이 들어오면 유치권이 안 되는 성립 요건상의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만한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쓸 수는 없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아무 채권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 물건에 직접 관련된 채권, 공사대금이나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이런 채권 유치권이 되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같은 것들은 유치권이 될 수 없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 지문이 됐는데 자, 5번 지문 좀 다소 좀 약간 함정 지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건물 신축 도급 공사를 했어요. 이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도 못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의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면은 채권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그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유치권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하청공사는 완료가 됐고 신축 완료만 안 된 상태에서 하청공사 업체가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유치권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 유치권 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공사가 완료된 채권자들만 유치권하는 거고 현실에 있는 그 미완공된 건물에 있는 유치권은 하청업체들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이 법정지상권은 지금 2월 단계에서는 아직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인정되는 조건과 인정되지 않은 조건을 좀 세밀하게 구별해야 되고 예외적인 판례들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암기도 좀 동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내가 법정지상권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보자마자 패스를 해버리는 것도 2월 모의고사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깐 풀이는 해드릴 텐데 한 5월 이후에 정도에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패스가 더 정답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억번에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하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설정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신축이니까 이렇게 나대지 저당권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이 법정지상권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 결과로 가요. 이 부분이 파악이 되려면은 좀 제법 학습이 좀 많이 진척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 판례이긴 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삼각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니은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서 건축 중이었고 자 그러면 건물이 완성은 안 됐지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고 규모 종류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척돼 있었다. 자,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가 앞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겨날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억번과 니은번의 요 미세한 차이, 아예 건물이 없을 때 저당권 설정됐느냐, 아니면 그래도 예상 가능한 건물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기억번하고 니은번의 구별이 되려면 한 4, 5월 정도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아마 뭐 전년도에 학습을 해보셨거나 미리 좀 이렇게 학습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중요 판례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풀 수 있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디귿번도 자,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의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받으면 철거 문제 같은 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법정지상권도 취득되지 않는 형태가 될 테고 뒤에 뭐라고 많이 써 있고 저당권 설정 얘기하지만 사실은 토지 건물을 전부 다 매매했을 때 법정상권이 생긴 판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달이 되게 되면은 첫째 줄에서 아 이거 안 생기는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 3월까지는 좀 판단이 어려운 판례들이니까 차라리 풀려고 막 덤비는 것보다는 법정상권 아직 학습 안 됐는데 버리고 다른 거 풀러 가고 이런 운영도 연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정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하나 정도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2월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틀려도 아무 문제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3번 저당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차임채권이라면 이제 임대료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임대료는 저당권자가 가져가지 않죠. 임대료는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임대료에 대해서 뭐 어떤 효력이 미치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이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압류가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압류가 된 이후 시점에 임대료는 모아놨다가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지문이 X라고 말할 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학습하시는 것보다는 이전의 거는 안 미친다 이후의 것이 미친다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차후에 또 압류 이후에 차임채권이 나왔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어질 거니까 학습을 하실 때 뭐 맞추던 틀리던 압류 전에 거 후에 거 구별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부합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합이 됐다는 건 물건이 들러붙어서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니까 이제 경매가 되면 경락인한테 같이 소유권 이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 매수인, 경락인이 소유권을 다 같이 취득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이제 함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경락인에게 소유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시그널을 좀 주는 건데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는 경매를 진행하는 직원이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사실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부합이 되면 취득을 한다로 부합이 안 됐으면 취득할 수 없다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괄호친 부분은 철저하게 함정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문들은 틀리더라도 한번 경험치가 생기면 되게 좋아요. 내가 이 괄호친 부분에 휘둘리는지 또는 안 휘둘리는지 하는 거는 뭐 학습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문제지에 가서 한번 틀려보시면 다음번에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자, 목적물이 변형돼서 금전이 생겼다는 건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서 보험금이 나왔다던가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용 보상금이 생겼다든가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금전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물상대위는 압류를 해서 그 금전들을 특정 모아놓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물상대위 하는 거기 때문에 압류를 저당권자가 스스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압류가 됐다는 건 누가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묶어놨다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묶어놓으면 내가 묶지 않아도 잘 모여 있으니까 물상대위 하기가 더 좋아진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소위 부종성 수반성이 적용되는 담보물건이 되겠고 저당권뿐만 아니라 모든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그렇고요. 유치권도 그렇고 함께 양도 가능하지 분리양도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하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이 제3취득자에게는 세 가지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경매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저당권의 채무를 선순위 저당권의 채무를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의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물건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출제자가 이렇게 제3취득자라고 써주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해 주면 돼요. 자, 보존계량을 위해서 제출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고 출제자가 사례 형태로 문제를 내면서 제3취득자라고 써주지 않아도 이런 지문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든가 뭐 경락인이 될 수 있다든가 자, 저당권을 대의변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아, 제3취득자 질문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될 텐데 사실 난이도가 막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 경험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지문의 이 괄호 부분이 함정으로 좀 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1번 지문도 차임 채권의 압류 전후를 챙겨 볼 수 있는 눈높이가 생길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또 3번 지문도 제3자가 압류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로 작용하는 건지를 알 때까지는 실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한 4, 5월 이후에는 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64번 근저당권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특수저당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정화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뒤쪽 파트들은 지금 2월 기준으로는 진도가 마무리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채권이 증감 변동하더라도 하나의 저당권으로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일반 저당권도 마찬가지. 물상보증인 시스템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서 담보 제공하는 현상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도 바꿀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채권액도 바뀔 수 있고 확정 후에 바꾸면 안 되겠지만 확정 전에는 좀 바뀌어도 괜찮다. 근저당권의 특징이 되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좀 삼각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은 그래도 일반 저당권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1번 정도는 해결이 되고 2번은 삼각형이 나와도 지금 시점은 괜찮습니다.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죠. 그럼 더 이상 채권 채무 발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될 거고요. 차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는 판례와 비교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네, 이제 일단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대략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채권이 자꾸 변하게 될 텐데 이때 경매를 신청한다는 건 이 시점에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고 더 이상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상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채권이 멈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번 근저당권에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의 이자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근저당권은 이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자동으로 막 산입되더라도 최고액만 넘기지 않으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 저당권보다 채권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저당권이 근저당권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자동 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5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기간이 만료하면 수명이 끝났으니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될 거고요. 경매 신청을 해도 확정되지만 거래관계가 종료돼도 채권은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된다는 건 이러한 변화가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정답은 틀려도 좋아요. 이 뒷부분 파트는 2월 달엔 진도가 아직 많이 못 나갔을 테니까요. 근데 1번 지문 같은 거 파악되고 근저당권 특징 지문들 체크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민법상 계약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뭐 아직 계약법 많이 안 했더라도 요 정도 난이도에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는 차임 지급이 있으니까 유상계약 맞겠죠? 자, 도급은 쌍무계약 맞겠죠? 도급계약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유치권 같은 거 할 때 많이 해요. 공사 제공해주고 공사비 지급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선계약.
자, 우리가 요물계약, 낙성계약 구별할 때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고 그 외에는 싹 다 낙성계약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매매나 교환 같은 또 증여든 뭐든 요물계약이라고 그러면 다 X. 자,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이것만 딱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낙성계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은 5번이 된 것 같고요. 증여는 불요식 계약인데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요식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무엇이든 다 불요식 계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식 계약들은 가족법 같은 데나 뭐 상법 같은 데나 가면 좀 있지 우리 중개사 시험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고요. 교환 계약은 물건을 주고 받으니까 요물 계약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사실 매매와 동일한 낙성 계약이고 성립을 위해서는 물건이 필요 없어요. 성립 단계에서는 그냥 청약 승낙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행 단계에 가서 물건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6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지문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발송 후에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민법 총칙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청약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 발송 시 성립,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고 뭐 연착이 되거나 내용이 바뀐 문제가 생기겠지만 다른 정보 없이 이렇게 나오면 발송 시 성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렸죠. 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청약은 충분히 가능할 거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기만 하면 다수를 상대로 누구든 좋으니까 이 조건을 수락하는 사람과 계약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낙은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하지만 청약은 아무든 괜찮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계약이 되기는 어렵고 기존의 청약은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거죠.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자는 청약을 한 걸로 취급한다. 사실 우리 민법의 청약 승낙에서 연착이 되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항상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해서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항상 같은 패턴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면 교차 청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양쪽 다 도달되고 나면 더 이상 철회가 안 되고 더 이상 승낙을 하지 않아도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쪽 청약이 전부 다 도달한 때 계약 성립이 될 겁니다. 자, 청약 승낙으로 성립될 때는 발송 시, 교차 청약으로 성립될 때에는 양쪽 다 도달했을 때 성립이라서 시점이 좀 다르게 적용되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출제하기 좋은 주제예요. 어느 쪽이든 실수 없이 할 수 있게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7번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출제가 나오면 그냥 안 풀고 버려도 좀 좋다는 생각이에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부터 너무 무리하게 에너지 투과되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한 가지 정도만 챙겨놓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만 적용되는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시적 전부불능을 한 사람은 알거나 알 수 있었고 한 사람은 선의무과실로 몰랐을 때 알았던 쪽에서 몰랐던 쪽에다가 실내이익 손해배상하는 제도예요. 근데 원시적 불능을 누가 알면서도 계약을 시도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법원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허용해주면 안 됩니까? 하고 갔다가 원시적 불능 아니라서 안 돼. 이런 판례들만 있지 실제로 이 책임이 적용된 판례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전부불능에만 적용되는 책임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번은 불합치로 성립되지 않는다. 즉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그럼 원시적 불능 현상이 아니니까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원시적 불능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니은번은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디귿번까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체결 전에 멸실됐으니까 원시적 불능,
근데 자,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 있으면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있을 건데, 여기까지 만약에 출제자가 함정을 파서 틀린 지문으로 변형을 했다면 이 문제는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 책임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풀어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만 대응하시고, 만약에 출제자가 디귿번의 이 부분, 알고 모르고 부분을 건드려서 정답이 달라지게 만든다면 그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을 출제자가 지금 시험을 위해서 문제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럴 때는 좀 악의적인 출제니까 틀려주셔도 괜찮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비중이 낮은 단원에 너무 에너지를 투입하지 마시고, 이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면 인정된다, 원시적 불능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현재 4번이었고요. 틀려도 무방합니다. 연습만 좀 해주세요. 68번, 자,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고요. 뭐 판례는 많이 있고 좀 학습이 되면 더 안정화가 되기는 하는데, 준비가 안 됐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서,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추려지면 좀 외우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워보면 세입자는 이미 집을 떠났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그렇다면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반환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지금 현재 이 집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고 있는 돈이라 보증금 반환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해야 될 입장이지, 등기 지워질 때까지 보증금 안 준다? 이미 날짜를 놓친 보증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할 수 없는 항목인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하는 임차권 등기가 어떨 때 이루어지는지가 학습이 되면 암기사항이 아닌 걸로 변해갑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학습하면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니은번도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먼저 해서 허가를 받아야 등기를 주고 대금을 주고 이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협력 의무를 이행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등기와 동시 이행을 하는 거지, 협력 의무와 동시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배우고 오면 외우지 않고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된다는 건 자기들끼리 위치를 정해놓고 소유하는데 등기부에만 공유 등기를 했다가 이제 등기마저 깨끗하게 구분 소유 관계로 정리하자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지분권자 상호 간에 지분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테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동시에 해야지 공평하겠죠.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게 될 건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가 어떤 현상인지만 읽을 수 있으면 그건 외우지 않아도 동시행으로 판단할 수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걸 골라보라고 하면 현재는 디귿번 하나가 될 텐데, 자, 이 동시이행 항변권의 판례가 뭐 좋게 한 4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 많은 거를 외워갖고 처리한다고 보지 마시고, 각 판례에 나오는 저런 상황들, 단어들을 내가 학습을 해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충분히 암기를 하지 않고도 동시에 하면 공평할지, 누가 먼저 해야 될지 이런 판단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한 6월 이후로는 한 4-5개 외우는 건 내가 감수하지만 일일이 수십 개를 외우지는 않겠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은 암기 평가를 하는 거지만은 암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4월, 5월까지는 외울 일이 없게 많은 걸 좀 줄여주는 작업을 잘 하신 분들이 막판에 그래도 좀 외우는 거는 감수하고라도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69번. 자, 갑가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 후에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후발적 불능 현상이 생겼네요.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이 후발적 불능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이렇게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자, 누구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분량적으로 적은 분량인데 그냥 느낌적으로 읽으면 다 맞는 말처럼 보이거나 다 틀린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매매계약에서 후발적 불능 생겼다.
라고 하면 갑의 귀책 사유로 불능됐을 때는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채무불이행.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위험부담의 문제로 접근할 거고, 을의 귀책 사유라면 을이 위험부담, 누구의 귀책 사유도 아니라면 갑이 위험부담,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매도인 귀책 사유일 때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외에는 해제 손해배상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첫 번째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 접근이 좀 편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1번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죠. 이러면 해제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적용해서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 이미 지급한 돈들이 있으면 그건 반환해야 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 잡혀 있으면 1번에서 정답이 빨리 나오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도 해봅니다. 자, 만약 토지가 공용재결 수용됐다면 1번과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갑과 을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해제 손해배상할 일이 아니고, 자,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라고 끝나야 될 상황인데, 만약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토지는 수용돼서 못 주니까 보상금 청구권이라도 양도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대상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은 좀 다소 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상 청구권 좀 어려운 주제니까. 자, 갑거래 채무가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이렇게 나오면 갑의 귀책 사유면 해제 손해배상, 을의 귀책 사유면 을이 위험부담. 을이 위험부담 한다면 매매대금 주면 돼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고, 또 자, 갑의 채무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 자, 그러면 쌍방 채무 귀책 사유 없다면 1번, 2번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1번, 2번, 4번이 같은 상황입니다. 자, 쌍방 귀책 사유 없으면 하여간 돈 안 받는다, 받았으면 돌려줘야 된다. 자, 뭐 넘겨줄 수 없으니까 대상 청구권으로 돈 받고 수용보상금을 넘겨야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고, 을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건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상황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5번, 을의 수령지체 중이었다면 쌍방 귀책 사유 없더라도 을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을이 위험부담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갑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2월 달이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만나셨을 때 지금 이 5번 지문 상황은 3번 지문 상황과 결론이 동일해요. 을이 대놓고 잘못했거나 을의 수령 지체 중인 건 결론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과 4번은 쌍방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데 표현만 좀 달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없습니다만 갑의 귀책 사유였다고 나오면 그때는 을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채무불이행 현상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매도인 귀책일 때는 해제 손해배상, 매수인 귀책일 때는 돈 내는 쪽으로 끝나는 거고요. 쌍방 귀책 사유 없으면 돈 안 내는 쪽으로 끝나고 변형 지문이 나오면 대상 청구권 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크게는 세 가지밖에 없고 표현만 좀 달리하는 거니까 이 달라지는 표현들에 적응하는 연습만 좀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답은 1번인데 아직 2월 달인 만큼 답을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번과 2번과 4번은 상황적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느껴지는지, 3번과 5번은 동일한 상황으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것만 분류가 되면은 틀리는 거는 연습 조금 더 하면은 해결되는 건데 구분 없이 그냥 찍었는데 맞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게 저런 결론이 나오는 그 이유들이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70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 출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항상 같은 문제가 나와요. 잠깐 제가 옆에 그려놓으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았는데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전형적인 우리 시험은 항상 이게 나옵니다. 매매 계약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주기로 하는. 그래서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로 하는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건데,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갑과 을의 기본관계 내지 보상관계 하자가 생기면 이 계약에 영향을 준다. 갑과 병 사이에 대가관계에 생기는 하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수익자 병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구별하는 거 풀어주시는데, 수익자는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못해요. 그럼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건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익자가 다른 걸 한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라고 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보세요. 수익자는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원상회복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 외의 건 안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2번, 수익에서 판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이행청구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 기본관계에 생긴 하자를 이유로 항변은 대항할 수 있다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가관계라고 나오면 없다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나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 대답 안 하면 다 부정이죠. 자,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 오케이. 똑바로 됐고, 조심할 거 하나 더. 여기는 확답을 뒤에가 받집니다. 무권대리 문제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무권대리 이외의 다른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 조문은 확답 뒤에 받집니다. 사실 확답 뒤에 받지로 돼 있는 조문은 굉장히 많고, 확답 뒤에 발하지로 돼 있는 조문은 무권대리, 무능력자, 채무에서 딱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일반적인 현상이고, 무권대리가 좀 특이한 예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나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는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 말고 못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5번. 그러니까 뭐 아직은 적응이 좀 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출제의 포인트는 항상 두 군데로 간다.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구별해서 나오는 대략 지금 봤을 때 3번 지문 같은 거, 또 자,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1번, 2번, 5번 같은 거. 그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의 주제에 걸리니까 뭐 혹시 4번 나왔을 때 잘 안 읽어지면 삼각형 쳐도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체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뭐 계약법 파트는 3월, 4월 이후부터 적응이 좀 잘 되어 가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성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71번. 매도인 각각 매수인 일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적법하게 해제가 됐을 때, 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는데, 이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다소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 문제가 지금 그 출제 담당 교수님이 문제에 약간 변형도 가해 놓아서 판단이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정리가 좀 되어 가고 기준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맞추고 하는 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외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느냐. 자, 그리고 해제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제 전의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담당 교수님이 선의악의는 고려하지 않고 풀어도 되게 좀 배려를 해주신 건데, 해제 후에 제3자라고 했다면 악의인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제 제3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등기 안 한 사람 제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 후에 악의자는 제외시킬 건데 이 문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 외에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일반 채권자 같은 제외시킬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시험은 요 정도에서 정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판례 중에 뭐 토지 매매 계약 해제됐는데 건물 산 사람을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두 개씩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 있으면, 자, 보세요. 을명의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만 체결한 자는 여기에 좀 등기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3자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했다 이런 표현들이 좀 구별이 되기는 좀 어려워서 1번이 삼각형이 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을이 점유만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자, 이것도 등기를 했다는 얘기가 써 있지 않다는 주제인데 다소 좀 함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3번에 자, X 건물을 가압류한 자라고 하면 이거는 등기를 한 거예요.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안 하고 가압류했다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는 계약을 했다고 쓰셨고 담당 교수님이, 자 여기는 가압류를 했다고 썼으니까 이거는 등기가 된 현상이에요. 4번은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니까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채권 양도를 받은 거라 이건 등기 안 한 현상입니다. 또 5번은 채권을 압류했는데 물건을 가압류, 압류하면 등기하지만 채권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등기가 된 현상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이 되는 건데, 자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결국은 등기를 하면 저 사람들도 제3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4번과 5번은 등기를 할 방법이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저건 제3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1번, 2번 쪽에 전세권 저당권자가 제3자가 될 수는 있어요. 등기를 한다면. 근데 현재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다소 까다로운 문제지만은 이런 형태로 한번 틀려보시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틀리면서 배워보는 형태면 충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 되겠네요. 그리고 72번. 자, 난이도 극상 문제라 패스하셔도 됩니다.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자, 접근해 보면 특히 2월 달에는 더더욱 쉽지 않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7월, 8월까지 학습을 해도 완벽하게 답을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뭐 계약금 계약이네, 뭐 틀린 것은 뭐 이렇게 풀어보려고 시도하겠죠. 자, 이렇게 하기를 할 텐데, 자 이게 해제가 됐을 때 계약금을 반환하는 건 맞는데 이자 가산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험 범위 살짝 초과가 돼 있어요. 뭐 반환하는 건 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도 이 부분이 메인 주제로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의리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토지만 반환하면 되고 사용이익 반환할 필요가 없냐?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는 거라 해제가 된 상황에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또 접근하려면 이거는 7월 달까지는 가야 좀 되는 부분이고 또 원상회복할 때 손해배상 의무가 함께가 되는지도 이 부분도 시험 범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억번, 니은번쯤 읽다가 모르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빨리 접는 게 그게 차라리 낫겠고 박스 문제 특성상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풀어는 드립니다만 뭐 풀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기는 해요. 이렇게 되기는 해서 정답이 2번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하나만 삐끗해도 결국은 못 풀어요. 때문에 박스 문제를 만났을 때 벌써 지문 하나가 삐끗한다 싶으면 그러면 적당히 소거법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고 계속 붙잡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의미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할 테고요. 자, 버릴 때 얼마나 신속하게 판단하는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73번은 갑은 X토지에 대해서 의뢰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뢰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갑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을이 토지를 빌려서 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이걸 갑에게 파는 법률 관계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 청구권은 가능할 거고요. 자, 어떤 건물은 안 된다 하는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저당권 붙어 있는 건물 뭐 다 괜찮아요. 자, 건물의 어떤 현상이 어떠하든 뭐 매수 청구는 동일인 소유로 맞춰서 철거 방지하자는 거니까 다 허용을 하고 뭐 남의 땅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을 다 사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데 그 외에는 이 건물은 안 된다 하는 게 딱히 없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그리고 2번 임차권 소멸 당시에 지상 건물이 양도되어 을이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면 즉 을이 갑에게 파는 건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그러면 매수 청구권은 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 그 누군가가 하겠죠. 그러니까 을이 한다 그러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 파는 건데 을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건물 소유자 누구든 그 사람이 하겠죠. 또 갑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을이 갑에게 땅 주인한테 파는 건데 갑이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땅 주인이 지금 누구든 바뀌어 있는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외우는 건 아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을 팔아서 이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제도다만 이해를 하면
더 이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할 일이 없고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할 일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임차권이 적법하게 존속 중일 경우 존속 중이네? 그러면 매수 청구권 할 일이 없죠. 그죠? 끝났는데 떠나려다 보니까 건물이 있어서 파는 건데 기간 중이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정하면 임대차의 경우에 의뢰 갱신 청구권 행사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갱신 청구를 안 해도 이제 매수 청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좀 자세히 쓰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 쪽에서 먼저 해지 통고를 해서 기간이 끝나는 경우라면 어차피 갱신 청구 해봤자 연장 안 해줄 게 뻔하기 때문에 갱신 청구 안 하고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될 텐데 요 그 문장에 약간 좀 외워서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번, 3번을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좀 제거하고 1번 지문은 어떤 건물이든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철거방지 제도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4번은 기간 중에 할 일 없다. 이렇게 제거하고 5번을 남겨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정도면 아주 잘 무난하게 방어를 한 거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74번은 난이도 극상 문제가 될 텐데 뭐 요 문제는 주택임대차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로 문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연체 차임에 대한 보증금의 공제 문제를 물어보면서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정답을 찾기 힘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다가 뭐 제거할 수 있는 정도만 일부 제거하고 찍어도 무방한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뭐 정답에 대한 안내만 잠깐 드리면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연체 차임 같은 것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인데 사실 이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사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당연 공제가 되는 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있기 때문이고 자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어 있기 때문이고 종료되기 전에는 당연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문을 제거하면서 답을 고를 수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어려운 지문들이 다소 섞여 있어서 2번이라든가 또는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시험 범위를 다소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 풀으라고 낸 건가 싶은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번하고 3번하고는 그래도 학생들이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4번, 5번 세 개나 삼각형이 떠버리면 이 문제는 앞으로 학습을 한다고 해도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빠르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75번. 자, 계산 문제 같이 생겨가지고 다소 까다롭기는 하나 이건 뭐 어차피 외워서 풀 건 아니기 때문에 원리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틀리는 건 괜찮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 갑에게 26년 5월 10일 기간이 만료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6년 3월 3일 갱신 요구 통지를 해서 요구가 26년 3월 5일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갱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갱신이 됐겠죠? 자, 근데 무슨 일인지 갱신은 됐는데 을 쪽에서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또 26년 4월 5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통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한 게 세입자가 나 한 번 더 좀 임대차 연장할 거야 갱신 요구 하더니 왜 그랬는지 나 이제 연장 안 할래 이렇게 다시 또 태도를 바꾸게 되면 이 임대차의 끝나는 날이 언제냐 하는 건데 여기서 함정으로 작용하는 건 이 해지 통지를 한 게 계약 기간 개시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기간 개시되기 전에 해지 통지했으니까 원래 종료 기간이 26년 5월 10일 날 끝난다고 해야 되느냐 답이 2번인 거냐 아니면 연장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2년을 더해서 28년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그러면 언제 종료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 그 판례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단 자, 갱신이 된 건 또 맞다 하니까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자, 2026년 4월 5일 날 갱신된 임대차를 통지해서 26년 4월 7일 날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이날로부터 3개월 뒤 그러면은 여기서 3개월이면 7월 7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3개월을 해가지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날짜로 들어간 문제라서 날짜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 자, 일단 갱신이 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해지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인데 그걸 발송날이 아니라 도달날 기준으로 잡아서 3개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외우는 건 아니니까 이해 정도가 됐다면 틀려도 다음번에는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76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집합건물법은 외우면 다 맞아요. 못 외우면 틀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 뭐 못 외운 게 있으면은 틀리면서 계속 점검해 주세요. 임차인이 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사실은 아파트 관리소장 정도로 읽어주세요. 그러면 세입자가 관리소장일 수 있죠, 뭐. 자, 관리인은 소유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관리인일 수 있, 임차인이 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자, 틀리면서 다음번에 반영해 주시면은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2번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뭐 이번은 우리 시험의 메인 출제 사안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거라 삼각형 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시효 엘리베이터 취득시효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뭐 나오면 쉬운 지문.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도에 따라 사용 맞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된다. 저 10인을 외워야 되는데 뭐 외우면 풀리겠죠. 근데 이것도 삼각형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2번하고 4번 같이 관리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출제를 많이 안 해요. 출제 기록이 한 번 정도씩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나마 1번은 소유자 아니라도 관리인 될 수 있다가 한 3번은 출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번 정도만 점검하시고 3번이나 5번에 나오는 3번이나 4번에 나오는 공용 부분은 항상 엘리베이터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고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네, 77번 갑이을에게 1억을 대여하면서 소비대차 변적이 1년 뒤로 정하고 병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소유의 X 건물에 관해서 2억 원짜리 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대차 채권이고 더 비싼 부동산이고 그죠? 자, 2억 원인데 선순위가 5천만 원짜리 있지만 빼도 1억 5천이니까 1억보단 비싸요. 그리고 등기까지 했으니까 가담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틀린 것은 했어요. 자, 다소 어려운 사례 문제입니다. 가담법 준비가 돼야 되는 사안이 되겠고 1번 자, 갑이 귀속 청산하지 않고 경매를 하게 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2월 달인 만큼 요 파트 담당 교수님이 문제를 좀 쉽게 주신 것 같아요. 저당권이 경매를 했는데 안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당권은 항상 경매를 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 가담법 문제는 다소 어려워서 좀 이렇게 이번 순환이 좀 쉽게 내주신 측면이 있고 점검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칠 수 있다 했는데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가 동시이행 관계다. 요 얘기를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본등기 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된다. 실행 통지해야 된다. 지금 적용 대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채권과 가등기 담보권을 함께 양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담보물권은 채권이랑 분리 양도가 안 되지 함께 양도는 항상 가능하다. 그리고 청산금 평가액 통지할 때 병의 채권액도 포함해서 통지해야 된다. 그 병이 지금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 2억 원에서 의뢰 채권액 1억 그리고 병의 채권액 5천을 포함해서 공제한 다음에 청산금은 1억 5천을 뺀 5천만 원이 청산금이다. 이렇게 통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략돼서 써 있지만 정답이 매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을 때 맞추는 거는 한 7월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8번 갑이 자기 부동산을 친구 을에게 명의신탁하면 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됩니다.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했지만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건 실명법 제정 이후로는 다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이 명의신탁은 무효. 그러면 을과 병의 매매도 무효? 우리 병에게 팔았을 때 이게
갑을이 무효라고 해서 을병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유효예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2번. 자, 만약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시타 있다는 사를 알고 있었다. 자, 제3자가 악이라는 건데, 자, 실명법의 특성상 제3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 자, 우리 민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특히 친구 사이 명의신탁은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병은 선악불문 취득을 하게 만들어서 갑의 소유권이 파괴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명의신탁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는 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이럴 때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간다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3번. 갑은 병이 악의일 경우에 한해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악의일 경우에 한할 이유 없고요. 그냥 다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소유권은 병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을은 남의 재산 처분한 게 되니까 항상 불법행위가 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 범위 벗어나서 삼각형이 나올 테고요. 4번에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명의신탁 유효라 해야 되는데, 자,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건 할 수 없다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친구 사이 명의신탁이라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권 전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거는 병이 등기를 가져가기 전까지임을 전제로 좀 생각은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매도 계약은 했는데 등기가 병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소유권이 완전히 병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병한테로 등기가 넘어가고 난 다음이라면 의뢰 등기 말소도 얘기는 하기 어려울 테고요. 병이랑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 뭐 아직은 우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소는 청구할 수가 있을 거고 갑이 소유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병이 등기까지 가져가면 이제 더 이상 갑이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도 할 수가 없어진다는 점은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고요. 실명법도 7월 이후 정도에만 잘 관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번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갑의 건물에 관해서 보증금 3억에 월차임 300만 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는 했는데 갑은 보증금 반환은 안 하고 있다는 상황이네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을이 대항 요건 갖추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민사집합병상 경매시 을은 X금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권 물어보는 거네요. 자, 우선 변제권 임차인이 받으려고 하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러면은 대항요건과 플러스 확정일자 갖추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겨나겠네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을이 현재 X건물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을은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했는데, 자, 을이 점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보증금 못 돌려받아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고 있는 거라서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그러면은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틀렸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을이 현재 X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종전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보증금과 월차임이 섞여 있으니까 불법은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건 남의 물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쓰는 동안 월세는 내면서 써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4번은 보증금은 유치권까지는 안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다소 좀 까다로운 지문이 섞여 있어서 뭐 이게 뭐 극상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은 지우고 하면서 1번, 3번, 4번 지우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 현 시점 2월 달에서는 좀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도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시켜주기는 하지만 그건 보증금 금액 구간이 자, 여기 3억 원 구간까지 갔을 때는 허용되는 게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자, 모든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이하에서 주는 거니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서울 지역 기준으로 이제 1억 6,500에서 이제 5,500 이런 정도니까 3억까지 갔으면 저건 좀 어렵습니다. 저거는.
자, 이럴 때는 이제 확정일자 갖춰갖고 순위에 따라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는데 이 특별법 쪽 문제들은 좀 틀리더라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학습이 될 때까지. 80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은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가 없다 했는데 외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삼각형 쳐도 됩니다. 자, 근데 체결하려는 자는 지금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집 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가 보러 다니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그러면 뭐 그 건물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동의가 지금 없죠. 그러면 그런 어떤 신상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지금 1번이기는 한데 판단이 조금 어려우면 패스하고 다음으로 가시면 돼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고의 과실로 파손했을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냐 하는데 자, 권리금 회수 보장을 안 해도 되는 건 고의는 오케이. 근데 과실은 다시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눠지는데 고의 중과실이라면 보장할 필요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경과실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실이라고 쓰면 X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과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지만 1회에 한한다 했는데 갱신 요구를 1회에 한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주택에서 그렇고 상가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10년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 지문은 주택 쪽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받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처음에 이 기출문제 봤을 때 저도 한참 쳐다봤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웃긴데 답이 걸려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왜 세무서 가서 했지? 등기는 법원 가서 그죠? 등기소 가서 해야 돼. 세무소에서 이런 거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세무서 가서 하는 거지. 좀 얼통당통하는 X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방해가 있은 날부터 3년이 아니고 3년은 3년이 맞는데 그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종료일. 항상 민법은 기간보다는 기산점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이나 5번 같은 것도 4번도 그래요. 약간 좀 말꼬리 잡기식의 함정이라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틀려보지 않은 사람이 맞추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1번의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분들도 뭐 제법 있을 수는 있는 것이 그 동의 없이 남의 정보를 뺄 수 없을 거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는 있어가지고 뭐 극상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좀 까다로운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80번까지 보고요. 네, 해설 마칠 텐데 그 70번 때 이후 부분에 여러분들이 특별법 파트를 아직 학습을 좀 못한 부분이 2월 시점 기준으로 있을 거예요. 아마 3월 중반 정도까지는 가야지 특별법 학습 어느 정도 되실 거기 때문에 70번 이후로는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려 뒤쪽이 어려운 거는 시간 운영에 방해를 받지는 않았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버리는 느낌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략 5월 늦으면 7월 정도 이후에는 풀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잘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모의고사였던 만큼 그렇게 뭐 전국 평균 점수도 높지는 않을 테고 개별적으로는 점수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내가 짚어야 될 포인트들은 짚었고 틀리는 건 못 외워서 틀리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안 배운 파트는 생각보다 어렵다. 괜찮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분명히 배웠고 알고 있는데 놓쳤다. 그런 부분들은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모의고사인데 수고하셨고요.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